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매서운 바람에 추위가 어제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대기가 메말라 동쪽 지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이번 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사흘째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한파특보가 내려진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 경북 내륙에서는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았습니다. 아침 대관령 기온은 영하 16.2도까지 떨어졌고 파주 영하 11도, 경북 의성 영하 10.8도, 서울도 영하 5.8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대기 상층에 영하 30도 안팎의 찬 공기가 계속 내려오고 지상에서도 북서쪽에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한반도로 한기를 밀어내 추위가 길어지고 더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서울은 1도, 전국 대부분 지역은 0도 안팎에 그치겠고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다 다음 주 초반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 xAI가 최신 버전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3를 라이브로 공개했습니다. xAI는 그록3가 테스트에서 오픈AI의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 딥시크 모델을 앞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엔지니어와 함께 라이브로 등장한 머스크는 그록3의 연산 능력이 이전 버전 대비 10배가 넘는다며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말했습니다. xAI는 그록3의 에이전트 기능을 갖춘 지능형 검색 엔진인 딥서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히면서 구글, 오픈AI와 검색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에 25% 수준의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동차에 적용될 세율을 질문받자 아마 4월 2일에 발표될 자동차 관세는 25%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에 적용될 세율을 묻자 마찬가지로 25%나 25%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외국 자동차 회사에 미국에 공장을 지을 시간을 주고 싶다며 1년에 걸쳐 세율을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지을 예정이던 대형 자동차 공장 건설 계획이 이미 미국으로 옮겨오고 있다며 자신의 관세 부과 효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에 비상이 걸렸지만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한계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외교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급한 대로 일단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역대 최대인 366조 원 규모 무역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비상 수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6,837억 달러로 한 해 전보다 8.1% 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수출 순위도 6위로 2단계 뛰었고 수출이 2% 경제 성장에 90%를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고금리, 환율 변동 지속, 경쟁 과열과 공급 과잉으로 수출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정부는 수출 전략 회의를 열고 366조 원,
역대 최대 규모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0조 원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일단 6월까지 보험료와 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합니다. 특히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과 보조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존 유턴기업 세제 감면은 해외 사업 축소를 마친 경우에만 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해외 사업 축소 완료 전이라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수출 활로를 위해서는 남반구 신흥국과 개도국,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공약을 지원합니다. 남아공과 조지아 등지에 수출 지원 거점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글로벌 사우스 대상 무역보험도 55조 원을 공급합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등 향후 재건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수출 특례보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무역 적자가 많은 국가들은 좀 더 타겟을 하면서 이런 관세, 비관세 장벽을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좀 철저하게 분석하고 좀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를 수출 성장세를 지킬 골든타임으로 보고 통합형 수출 지원 서비스인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세 공제율을 대기업, 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재위는 또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전체 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점점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국회 상임위 처리가 무산되자 서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결국 내일 국정협의회 사자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회 산자위 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불발되자 국민의힘은 반도체 업계의 절실한 요청을 민주당이 묵살해버린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쟁국은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며 야당 책임론을 띄웠습니다. 육상 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정감사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 준수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 바꾸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집중포화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이 대표가 친기업이나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건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뒤 기업 연구 성과가 75% 넘게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기업 혐오부터 멈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업계 지원 조항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쟁점인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노사 간 대화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될 문제라는 겁니다. 예외 적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법을 절대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목리를 부립니다. 반도체 산업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는 것이 법안의 본래 목적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고집 때문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힌 셈이라며 역공을 폈습니다. 반도체법 통과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52시간제를 내세워 민생보단 정쟁을 하려는 꼼수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결국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사자회담으로 공이 넘어가게 된 상황인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 52시간 특례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소통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렵사리 성사된 국정협의회니만큼 모종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여야 이견이 첨예한 데다가 조기 대선 가능성에 각 당 지지층 결집이 시급한 정치권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2,000장이던 최첨단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보유량을 10배인 2만 장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기업과 연구계를 뒷받침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고성능 GPU의 경우 민관 협력을 통해 연내 10,000장을 확보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통해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연구계와 산업계에 지원해 우리나라의 자체 AI 기반 모델이 GPT 등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토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이 같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안이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추가 경정 예산을 적극 편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접목해 스마트폰으로 더 생생하고 현실감 넘치는 체험이 가능한 몰입형 확장현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다인칭 사용자 3차원 정밀 동작 분석과 복합공간상 사용자 위치 추정 기술 등을 이용해 생생한 XR 체험이 가능한 시범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적용하면 고가의 그래픽 처리 장치 없이도 스마트폰 카메라로 3차원 데이터를 생성 보정해 환경 지도를 만들고 사용자의 행동,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원 기차마을 스키장 디오라마, 국립중앙도서관 자산어보 등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범 서비스에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는 첫 학부 졸업생들이 국내 주요 대학의 교수로 잇따라 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디지스트는 기초학부 1사학번 첫 입학생인 김묘정, 양준모, 유동현 동문이 각각 연세대, 영남대, 전남대 교수로 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묘정 동문은 디지스트 학부 졸업 후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양준모, 유동현 동문은 디지스트에서 학사와 박사학위를 모두 취득했습니다. 디지스트는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해 세계적 학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델타 항공 여객기가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착륙 과정에 전복됐지만 탑승했던 80명 전원이 모두 살아남은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미국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구조대와 승무원들의 빠르고 침착한 대응, 안전을 고려한 항공기 설계 덕분에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났는데도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항 소방서장은 비행기가 뒤집힌 상태에서 신속한 대피를 도운 승무원들 덕분에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승객 대부분이 탈출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좌석이 바닥에서 분리되지 않게 하고 안전벨트를 튼튼하게 제작한 것, 승객이 앞좌석에 부딪혔을 때 크게 다치지 않도록 표면을 부드럽게 만든 것도 위험을 줄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현장 목격자들은 사고 직후 안전벨트 덕분에 대부분의 승객이 완전히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 있었지만 안전하게 탈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저렴한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을 직구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일부 제품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 실험에서 리튬 배터리가 부착된 모든 제품에서 배터리에 발화 폭발이 발견됐고 열기에 아예 손잡이가 녹아버려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디지털 도어록의 플라스틱 덮개가 완전히 녹았습니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한 제품 10개를 대상으로 화재 실험을 해보니 절반에서 이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긴급히 대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을 돌려서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수동 내부가 녹아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3개 제품은 수동 손잡이가 녹아내렸고 모든 리튬 건전지 제품에서 실험 조건인 270도에 도달하기 전에 발화나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화재 취약점 때문에 국내 판매가 막혀있던 리튬 건전지 도어록. 안전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5월부터 유통이 가능하지만 문제가 된 제품들은 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인 오류도 발견됐습니다. 외부에 설치된 비상 전원 공급 단자를 이용하여 문을 열 수 있어야 하지만 한 개 제품은 해당 단자가 외부에 없어 도어록이나 출입문을 파손해야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중국 제품은 설치에 필요한 구멍 위치가 국내 규격과 달라 이전 시 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문제 제품의 유통 차단 조치를 완료하고 반드시 KC 마크 확인 등 안전성이 검증된 디지털 도어록만 구매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 도시철도 공사장에서 대규모 땅꺼짐 사고가 났는데 설계와 시공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전에 없던 폭우 등 급변하는 기상 상황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설계와 시공 기준이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에 생긴 5m 깊이 거대한 구덩이에 화물차 2대가 빠졌습니다. 지난해 9월 하루 400mm 가까운 비가 내렸을 때 부산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장에서 난 대형 땅꺼짐입니다. 부산시가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5개월 동안 사고를 들여다봤는데 가장 먼저 지목된 원인은 물. 전에 없던 폭우에 50m 떨어진 하천이 범람하고 빗물이 배수관을 역류해 공사 구간에 유입된 게 시작입니다. 이어 물이 물막이 시공이 안 된 구간으로 흘러가면서 토사가 유출됐고 벽 역할을 하던 흙막이 판까지 쓸려 내려가며 대형 땅꺼짐이 생겼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설계에서 시공까지 규정을 어긴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조사위원회 설명입니다. 저희들 개척 결과를 다 분석한 건데 불착을 하면서 땅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벽체가 얼마나 힘을 받는지, 수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훨씬 이제 하회하는 거죠. 조사위원회는 물막이 성능을 높이고 집안 침하 위험도를 평가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는 공사 주체인 부산교통공사가 일부 대책을 실행하도록 조치 중입니다. 일종의 관리 강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필요한 부분들, 지금 그라우팅의 깊이라든가 차수의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교통공사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사고는 났는데 설계와 시공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극한 호우 등을 반영한 새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교사가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신질환 위험 교사를 즉시 분리해 직권휴직이나 면직을 강제하는 내용인데 불이익을 염려해 치료를 피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제2의 김하늘 양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며 교육부가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했듯이 문제 발생 교사를 긴급 분리해 치료받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교원, 학부모와 다투거나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긴급 분리 조치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파견돼 조사를 벌이고 직무 수행이 적합한지 판정한 뒤 직권휴직이나 직권면직 등을 조치해 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당 교원이 복귀를 신청할 경우 다시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위원회 심의를 열어 복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 교원에 대해선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통해 신규 교원을 임용하기 전엔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을 강화해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 모든 조치가 가능할 수 있게 서둘러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은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교사들은 법안이 정신질환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오히려 병을 숨기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 올라간 관련 법안들에 수천에서 수만 개의 의견이 달렸는데 법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법 제도 등이 오남용돼서 악성 민원인이나 관리자에 의해서 교사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당하게 긴급 분리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교육부가 함께 발표한 학교 전담 경찰관 증언과 늘봄학교 저학년 대면 인계 같은 학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두고도 현실성이나 효과가 높지 않을 거란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한 의대생 가운데 다른 상위권 의대에 진학하려고 다시 수능을 본 뒤 자퇴한 의대생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에서 모두 113명이 기존 학교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퇴한 휴학생 대다수는 다른 학교 진학을 이유로 자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40개 의대의 올해 1학기 복학 신청자는 1,495명으로 전체 휴학생 18,343명의 8.2%에 불과해 의대 교육이 정상화할지 불투명합니다. 쿠팡이츠가 오는 4월부터 업주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2.0에서 7.8%로 3년간 내리는 요금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하된 요금제는 업체의 배달 매출이 적을수록 낮은 수수료를 내는 구조로 매출 하위 20% 업체의 수수료는 2%로 7.8%포인트 낮아집니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의 수수료를 내고 상위 35% 초과해서 80%까지는 6.8%를 부담합니다. 매출 구간 설정은 매달 실제 매출을 반영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상생요금제는 쿠팡보다 이른 오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딸기 주산지인 충남 논산시가 한류를 바탕으로 지역 농식품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선보였습니다. 현지 반응은 뜨거웠고 수출 성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심지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약 5,000km 떨어진 충남 논산에서 온 딸기를 맛보려는 사람들입니다. 인도네시아 딸기보다 크고 과즙도 풍부하다 보니 현지인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도 인기를 누리긴 마찬가지입니다. Dibandingkan stroberi lokal, ini warnanya lebih merah, lebih besar dan manis ya. Stroberi lokal agak sedikit asam, tapi yang ini lebih manis. So kita cobain 3, ya. Ada yang mini cake dan cupcake. Semoga puas ya rasanya ya. 논산시가 베트남과 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 농식품 해외 박람회를 열고 시장 공략에 나선 겁니다. 딸기와 배, 샤인머스켓 등 논산에서 생산된 농식품이 쉴 새 없이 팔려나갔고 각종 문화교류 행사가 열기를 더했습니다. Terima kasih telah memilih kota Jakarta sebagai kota untuk Festival Stroberi tahun 2025. Kita berharap festival itu akan lancar, sukses, dan juga nantinya laris, dan ini juga meningkatkan kerjasama antara Jakarta dengan kota Nonsan. 현지인들의 뜨거운 반응은 수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 유통업체 6곳과 2,450만 달러, 우리 돈 352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서 크게 인기를 끌는 바로 K푸드의 중심에서는 논산의 농식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2027년 세계 딸기 산업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논산시.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판로 확대에도 나서면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2월 1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